네, 기출문제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PPT 이슈가 있었고, 네, PPT 자료가 있는 거는 제가 밑줄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국교론이랑 문학이랑 약간 달라요. 접근법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국교론 같은 경우에는 본문을 선생님들께서 얼마나 잘 분석을 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5, 6월 달에 지금 기출문제 보실 때 국교론반은 오후에 시험이 약간 문제 변형 출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요. 변형 출제를 좀 해보시고 뭐 이제 나라면 어떻게 출제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연습을 해보실 수 있게 준비를 하고, 문학반은 1월부터 4월까지랑 거의 동일합니다. 얼마나 잘 외웠는가, 오늘 배운 작품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을 얼마나 잘 외웠는가를 확인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공교육론 코어 잡기를 할 텐데 1주차의 진도 범위는 발표까지입니다. 발표까지고 다음 주에 진행을 하면은 화법이 끝날 것 같아요. 2주 만에 화법이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작문이 3주 정도 들어가고 독서가 2주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럼 한 주 남는데 그건 뭐냐라고 하면은 2차 문제가 있어요. 1차 시절에 2차 문제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국교론 문제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법의 본질과 특성 및 기능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싶은 게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출 문제를 우리가 왜 봐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이제까지 출제된 것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들, 중요한 게 무엇이었고 반복적으로 다뤄진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봄으로써 내용을, 이론을 암기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차원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까지 기출문제에서 다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부분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부분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때까지 출제가 안 됐는데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체면 위협 부분이 출제가 되긴 했는데 살짝 건드려진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사회적 침투 이론이 아예 출제가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개론서에는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수업을 할 때에는 이 부분에서 이런 거를 추가로 더 볼 수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읽어 나가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천천히 1월 달에서 4월 달에 들어오신 분들은 깜짝 놀라실 수 있어요. 이렇게 천천히 나갈 수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천천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계속 고민을 했었어요. 4월 내내 고민을 했던 거는 뭐냐면은 이 반을 듣는 사람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라고 해보면은 이제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처음으로 기출문제를 접근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천천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조금 느리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이제까지 기출문제를 어떻게 봐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기출문제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첫 번째, 09년도 이전의 문제, 그죠? 08년도까지, 2008년도까지의 문제는 사실 지금의 문제랑은 크게 관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육과정이 많이 바뀐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 문제는 다 날려도 되느냐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중요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약간 수사법이나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까지의 문제는 참고용으로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시험 범위,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되는 기출문제 시험 범위는 어디부터다라고 보시면 되냐면 2009년도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2013년도는 객관식이 나왔었죠. 그래서 굉장히 짧은 시기 동안만 존재를 하다가 애가 사라졌어요. 그런데 2009년부터 2013년도까지의 문제가 좋은 점은 뭐냐면은 어떤 특정 이론을 다룰 때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다루고 있다. 객관식에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이 객관식 시대의 문제를 내가 서술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서술형으로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출문제, 객관식 기출문제를 보실 때 그 객관식 기출문제 아래쪽에 선택형이 나오죠. 그죠? 선택지가 나옵니다. 그 선택지가 서술형 답이 될 수 있게 내가 문항을 바꿔보겠다. 그러면은 이제 요게 답으로 픽스가 되어 있다라고 했었을 때 어떤 조건이 제시되어야 이 답이 나올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연습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방향은 알려드렸어요. 객관식 시험 문제를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선택지가
답이 될 수 있게 하려면은 이 자료에 어떤 작성 조건이 붙어야 될 것인가, 작성 방법이 붙어야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바꾼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풀이를 해보시면은 그 선택지를 내가 복원시킬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술형을 쓸 때 좀 도움이 되는 표현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2014년도부터는 지금과 같은 형태의 문항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부터는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특히 잘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기입형과 서술형으로 출제하기에 굉장히 좋은 이론들은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출제 유형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된다. 예를 들어서 교사의 대화를 제시를 하면은 이런 거를 물어본다. 그 다음에 학생과 교사 사이에 대화를 제시하면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좀 연습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잠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뉴스에 막 났었어요. 뭐냐면 이제 뭐 사교육 카르텔 해가지고 이제 호되게 이제 벌을 받은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제가 살짝 찍먹하고 나오는 데거든요. 거기가 이제 살짝 이제 큰일 날 수도 있었는데 살짝 찍먹하고 이렇게 나왔어요. 문제를 좀 내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도 출제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수능 문제나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놔두고 그것과 유사하게 출제를 해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 모의고사에 낼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도 어떻게 출제를 한다? 기출문제를 일단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것과 유사한 형태를 한번 출제를 해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고쳐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틀에 조금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1페이지. 작년에 제가 수업을 할 때에는 수강생들한테 무엇을 이제 사과를 했냐면은 제가 교재를 못 만들어가지고 맨날 프린트로 나눠드려서 죄송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이제 좀 죄송한 일이 뭐냐면은 교재는 나왔는데 중간중간 이제 오탈자 검증이 되지 않았고 페이지 수가 계속 틀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 좀 고쳐가시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거 좀 죄송하고 이제 내년에는 사과, 쏘리 할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자, 1페이지 보겠습니다. 화법의 본질과 특성 및 기능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는 실제로는 출제가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독서와 작문이라고 하는 과목이 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 성취 기준 1번이 뭐냐면은 문어적인 특징, 문어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성취 기준 1번에 나온 거예요. 그럼 문어의 기준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엇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 구어의 특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구어의 특징을 선생님들께서 이제 조금 메모를 해두실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1번에 구어적 성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어의 특징은 뭐냐면은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시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시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거죠. 실제적인 발화 상황, 그죠? 실제적인 발화 상황을 공유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발화 상황을 공유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떤 특징이 또 보이냐면은 생략이 많이 일어나요.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는 뭐랑 연결이 되게 되냐면 대화 함축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략은 되어 있지만 그 부분을 우리가 복원해서 떠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제적인 어떤 시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이 되는데요. 몸짓이나 표정 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몸짓과 표정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세 번째 정도까지 제가 읊어드릴 건데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구두로 하게 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자로 있을 경우에는 그 문자를 얼마든지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저장이 잘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구어는 어떤 문장으로 의사소통을 하느냐? 상당히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다. 단순하고 짧은 문장으로만 의사소통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이제 곁다리로 알아두고 둘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언어 변화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언어 변화에 굉장히 잘 적응해 나간다.
그죠? 뭐 이제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서 막 유행하는 용어들 있잖아요. 이제 제가 유행한다고 얘기를 하면 이미 유행이 다 지난 것들이 막 나올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유행하는 용어들이 막 일상생활 속에서 구어로 막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가 소설이나 이런 데서 등장을 하게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되죠. 그런데 구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빠르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래에 보시면 화법의 본질과 특성, 두 번째 사고의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1, 2계정에 보시면은 화법과 작문에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의사소통 행위를 성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래 해설을 보시면은 화법과 작문이 단순한 표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함을 이해하고 자신의 소통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태도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 이전에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적 사고와 표현한 이후 점검하는 과정에서 성찰적 사고에 중점을 두어. 그럼 이제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읽어보라고 한다면은 저는 거기에 의사결정적 사고에 동그라미를 치고 그 다음에 성찰적 사고에 동그라미를 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데가 기입형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점은 뭐냐면 지금 선생님들께서 열심히 동그라미를 치고 있으시겠지만 1, 2계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1호 계정을 보시면서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올 경우에는 체크를 해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표현 행위와 관련된 일련의 사고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사고와 표현의 상호작용을 이해함으로써 성숙한 의사소통 자세를 기르도록 한다. 그 다음 이제 의미 공유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음 관계적 성격 나와 있는데요. 요거 이제 우리 화법 배울 때 1, 2월에 화법 배울 때 관계적 성격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관계에 화법이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했는데, 이 화법이 인간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라고 해서, 그쵸? 오, 선생님 외우고 있으시네요. 그죠? 화법교육론에 나와 있었습니다. 호칭과 지칭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호칭과 지칭에서 잘 드러난다 라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것에 뭐가 있냐면 역할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역할 규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호칭과 지칭에 따라서 기대되는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가야 라고 하면은 이 애기가 뭘 잘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냥 봐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근데 학생 이렇게 부르게 되면은 이 학생은 그래도 학교에서 뭔가 준수해야 될 어떤 것들을 기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생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호칭, 어떤 지칭을 쓰느냐에 따라서 역할이 규정되고요. 그 역할이 규정된 것에 따라서 담화 행위 자체가 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담화 행위가 규제가 된다. 다음 아래쪽에 중요한 거죠. 사회문화적 성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성격에서 나와 있는데 요거는 독서와 작문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 화법의 기능 보시면은 사회적 의사소통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좀 더 있긴 해요. 뭐 자아성찰과 자기표현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페이지 보시면은 2000년 문제랑 2001년 문제가 나와 있어요. 2000년 문제랑 2001년 문제인데 이때 선생님들은 뭐 하고 계셨나요? 2000년이랑 2001년에? 아, 태어났어요? 다행입니다. 태어나 있어서. 저는 이때 되게 혹시 그 노스트라다무스라고 아십니까? 그래서 1999년에 지구가 멸망할 거다 이러면서 막 울면서 지구가 멸망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긴 했거든요. 어쨌든 2000년과 2001년도의 문제인데 보시면 그 당시의 교육과정이에요. 아래 보시면 그 표가 그 당시의 교육과정입니다. 제7차 국어과 교육과정 말하기 영역 내용 체계에 되어 있는데 1-1을 보시면 말하기 영역의 세 가지 하위 지도 영역인 말하기의 본질, 말하기의 원리, 말하기의 태도의 개념을 교육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때의 본질은 뭐냐면은 지식적인 차원인 거죠. 명제적 지식인 것이고, 그다음 말하기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절차적 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말하기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인식만 할 수 있으시면 되고요. 당시의 교육과정을 한번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긴 하겠죠. 그런데 이런 문제가 앞으로 출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기억하셔야 되네요. 화법과 말하기와 듣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구어적 특징, 그리고 상호 교섭성, 그 다음 관계성,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면 되기 때문에 교육과정 한번 살펴보실 수만 있으면은 뭐 시간 되시면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선생님들 네이버에서 이 교육과정 살피고 싶으시면은 NCIC라고 치시면 돼요. NCIC. 영어로
영어로 NCIC 이렇게 치시면은 교육과정 자료실이 나오거든요. 교육과정 데이터베이스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개화기 때부터의 교육과정이 좀 살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보시면 뭐 세계의 교육과정이랑 우리나라 교육과정 비교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각 연도별 교육과정과 해설서가 들어가 있거든요. 해설서가 나왔던 시절부터. 그래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참사랑 국어에서 교육과정 보려고 하면 어디 들어가야 되냐, 이거 매년 거의 질문이 나와요. 근데 선생님들 NCIC 이렇게 네이버에 치시면은 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가시면 체육과 거도 볼 수 있고 사회과학과 거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뭐 교과 연계 수업을 하시고 싶다 이러시면은 다른 과 거까지 거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1-2 보시면은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하위 지도 영역 각각에 해당하는 지도 내용을 2가지씩 제시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하기의 본질에서는 뭐를 지도하냐면 필요성과 목적과 개념과 방법과 상황과 특성입니다. 그냥 듣기만 하세요. 쓰지 마시고. 필요성과 목적, 개념, 방법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가 되겠죠. 그 다음 원리에서는 뭐가 나오냐면은 발성과 발음, 내용 생성, 내용 조직, 표현과 전달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태도에서는 뭐겠습니까? 이 옛날에는 동흥습과 뭐 이렇게 외우기도 했는데 동기, 흥미, 습관, 가치 이거 4개입니다. 요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2000년도에 봤었다. 그러면은 이렇게 교육과정 내용을 외워야 되는구나, 외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선생님들이 2022 개정교육과정이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외우셔야 될 게, 저는 정말 그 용어를 명확하게 딱 외워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상 정도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나중에 면접을 볼 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인간상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교육과정에 나오는 용어 정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친숙해지시면 좋긴 하겠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음성언어 의사소통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협력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상호작용 행위라는 것을 설명해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 뭐라는 점을 설명하시면 되냐면은 상호교섭적인 의미구성 행위다 라고 하는 용어가 나올 수 있게 그냥 풀어서 쓰시면 돼요. 상호교섭적인 의미구성 행위다. 그러니까 이때는 합격하기 좀 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대충 막 써도 될 것 같은 4점이긴 하지만 구체적인 어떤 조건이 없기 때문에 나름 좀 쉬운 시대였다. 근데 이제 2003년부터는 조금 이제 문제가 다른 내용이 나오죠. 3번 보겠습니다. 듣기 말하기의 수용과 생산 과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듣기 말하기의 수용과 생산 과정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듣기의 생산 과정, 말하기의 생산 과정입니다. 생산 과정이요. 듣기의 수용 과정이죠. 듣기의 수용 과정과 말하기의 생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요. 이 과정적인 측면을 물어보려고 한다면은 어느 쪽이 훨씬 더 출제확률이 높냐면은 여기 말하기의 생성 과정 쪽이 훨씬 더 출제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듣기에서는 출제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 있냐면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들을 거냐라고 하는 것만 보통 출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듣기에서 듣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냐면 첫 번째, 잘 듣고 있다라고 하는 질문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뭐를 할 수가 있고 메모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자료로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시험 자료로 제시해서 이게 아이들이 제대로 들었는지를 한번 평가해봐라 라고 하는 거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말하기의 생성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은 준비하기, 첫 번째는 준비하기, 그 다음에 표현하기, 그 다음 성찰하기,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준비하기가 지금 또 쪼개지는데 첫 번째는 계획하기, 그 다음에 내용 생성하기, 그 다음에 내용 조직하기 한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은 여기 표현하기로 넘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말하기는 의외로 글쓰기나 독해에 비해서 회귀성이 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떠오르는 순간 그대로 뱉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선조적인 특징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성찰하는 것은 자신의 말하기 과정과 결과 값에 대해서 결과를 성찰을 해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조금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화면 보실 텐데 선생님들 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제 본문 어디부터냐면 어르신의
대사부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어느 지점쯤을 밑줄을 치고 있구나 이런 거를 보시면 돼요. 자, 본문만 보겠습니다.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세요. 미리 풀어 오셨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생들이 풀고 있는 고등학생들이 풀고 있는 화법과 작문 같은 경우에도 저는 문제 먼저 안 봐요. 절대 문제 먼저 안 보거든요. 왜냐면은 문제를 봐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항상 문제부터 보는 거예요. 애들이 문제를 봐서 의미가 있으려면은 세 문제가 나와 있고 그 세 문제의 내용과 선택지 15개를 자기가 외우고 그 글을 읽어야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어때요? 그 읽은 다음에 본문을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첫 번째 문제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아씨 기억 안 나네? 이제 다시 읽어요. 첫 번째 문제를 다시 읽고 이제 기억이 안 나네 하면 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문제를 보고 아싸 이렇게 돼요. 2번 가면 어떻게 돼요? 아씨 또 기억 안 나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또 좀 지혜가 생겨요. 두 번째 문제와 세 번째 문제를 외운 다음에 글을 읽게 되는 거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딱 본문을 보면서 자기가 어디가 출제될 거다. 여기 좀 이상하다.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은 어디서 어떻게 출제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감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에 밑줄만 한번 같이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앞으로는 글을 읽으면서 요 정도 느낌이 오면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어르신 이게 말이다 상가지 놀이에 쓰이는 대나무란다. 이렇게 여러 개의 상가지를 던져놓고 순서대로 하나씩 떼어가면서 노는 놀이인데 산에서 나서 상가지라고 하는 건가요? 난 바닷가지가 좋은데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일단 밑줄은 칠 거예요. 밑줄은 칠 거고 두 가지 차원에서 유의미 한데요. 어디서 끊으셔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끊으실 수는 있어야 돼요. 여기서 끊어가지고 앞부분은 이제 뭐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얘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죠. 어쨌든 이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질문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난 바닷가지가 좋은데 라고 되어 있는데 약간 여기는 얘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애 좀 이상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밑줄을 쳐놓은 거죠. 좀 이상한 애긴 해요. 아니지. 셈을 하면서 나뭇가지를 하나씩 떼어낸다고 해서 상가지라고 하는 게지. 옛날에 주판이 없었을 때에는 나뭇가지로 셈을 했거든. 주판이 나오면서 상가지가 놀이도구로 쓰이게 된 거야. 자, 어떻게 노는 건데요? 했더니 너는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구나 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질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디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냐면 여기 지금 어르신 있죠. 너는 노는 걸 좋아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 중요하다고 봤냐면은 얘가 지금 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논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르신도 듣기의 태도가 공감적 듣기를 수행하고 있구나. 그럼 여기서 공감적 듣기를 출제를 할 수도는 있겠다. 명확하게 떨어지진 않겠지만 이렇게 출제를 할 수는 있겠다. 웃음. 자, 웃음도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긴 하죠. 뭐냐면은 반언어. 지금은 이제 준언어라고 하고 준언어, 비언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위쪽에도 웃음 나오긴 했는데요. 잘 들어더라. 우선 가위바위보를 해. 그럼 순서가 정해지겠지? 이긴 사람이 먼저 이 상가지를 떼어내는데 자신이 떼어내려고 하는 가지 외에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하나씩 가져가는 건가요? 라고 또 뭐 하고 있어요? 근데 질문하고 있으니까 밑줄은 치는 거죠. 질문 잘했다. 저 학생은 학교에서도 공부 잘할 것 같구나. 지금 뭘 하고 있다? 위에 사람을 평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질문 내용 자체를 평가해주고 있는 부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공부 잘할 것 같다. 질문 내용에 대한 평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만약 다른 가지를 건드리지 않고 가져가면 계속 가져갈 수 있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의 질문이 다른 애들의 질문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어요. 요 세 번째 질문이 다른 애들의 질문보다는 조금 더 유의미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요 어르신이 설명한 내용 있죠. 설명한 내용 중에서 본인이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을 정교화시키는 질문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애들의 질문에 비해서는 얘의 질문이 출제 확률이 훨씬 높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얘의 출제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어르신의 말을 그죠? 조금 자기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정교화시키기 위해서 추가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선생님들께서 좀 알아두시면 복습해 두시면 좋은 건 뭐냐면 질문의 유형을 좀 복습해 두시면 좋겠죠. 왜냐면은 얘의 질문은 약간 추가 질문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질문은 추가 질문이 아니라 뭐 폐쇄형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개방형 질문이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추가 질문에 좀 더 가까운 아이. 자, 그 다음 이제 학생사. 할아버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건 뭐냐면은 화자의
비언어를 조정하고자 하는 시도라는 거죠. 자기가 들리지가 않으니까 화자의 비언어를 조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밑줄 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잘 안 들리니? 그래, 좀 더 크게 말아봐. 좀 더 크게 말아봐. 요것도 중요하긴 해요. 이 두 개가 세트로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청자의 반응에 따라서 본인의 무엇을 조절했다. 비언어를 조절했다. 그죠? 봐라. 비언어를 조절했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세트로 이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청자의 반응에 따라 자신의 비언어를 조정하여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할 수가 있겠죠. 이 3가지 놀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놀 수 있는데 높이 쌓기, 여러 가지 모양 만들기, 자리 옮기기, 떼어내기 뭐 그 밖에도 할 수 있는 놀이가 무척 많아. 나도 어렸을 적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나도 어렸을 적에는 자신의 경험. 지금 빨간색은 어르신 쪽에 쓰는 거고요. 노란색은 학생 쪽에 쓰는 겁니다. 자신의 경험 제시해주고 있죠. 이 놀이를 즐겨 했는데 차츰 이런 놀이가 없어지니 안타깝구나. 3가지 놀이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건 손의 힘을 잘 조절하는 거란다. 이게 보기에는 쉽고 금세 실증 날 것 같아도 정신을 집중해서 떼어내야 하고 또 지켜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다른 가지들을 건드려 움직이게 하지는 않는지 잘 지켜보기도 해야 하니까 흥미가 이만저만한 게 아니야. 이 놀이는 이분이 너희 선생님이시니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참 이거 선생님께서 계셔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말이다. 즐겁게 노는 것도 노는 것이지만 정해진 규칙을 지키고 의견이 갈릴 때 대화로 문제를 푸는 방법도 배우게 되니 일석이조인 놀이가 아니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도 지금 질문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번 사용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도 사용이 되냐면은 여기서도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중의 반응을 살피면서 질문을 적절히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굳이 둘 다 청중의 반응을 직접적으로 살피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걸로 딱 출제를 할 수는 없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를 사용한다, 질문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공기놀이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공기놀이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에도 저는 밑줄을 쳤는데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자신의 배경 지식을 적용하여 이해하는 거죠. 이 배경 지식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스키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마를 활용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근데 여기까지 밑줄을 친 다음에 무슨 생각을 딱 했냐면은 이거 질문 3개 나온 거 따로따로 문제 출제 못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추가되는 표현법들이 추가되는 어떤 중요 부분이 2개가 추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질문 각각을 출제를 하게 되면 이미 5개 정도 서술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를 낼 때 5가지를 서술하게 출제할 수는 없거든요. 실제로 출제를 할 때. 그러면은 얘 하나, 그다음에 질문 묶어서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묶어서 하나.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는 선생님들 보시면은 몇 가지를 찾아라. 학생들이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 4가지를 찾아라. 이렇게 되어 있죠. 4가지. 근데 아래 보시면 윗글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듣는 태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도출하되 예를 들어 간단히 설명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 딱 여기까지 밑줄을 치신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실 거냐면 지금 3개밖에 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안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답을 쓸 확률이 높냐면은 이 앞에 질문 있죠. 질문 3가지 중에서 2가지를 골라가지고 답안을 작성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선생님들 4점짜리라고 한다면 1점짜리 날리는 겁니다. 왜냐면은 여기 지금 요 마지막 부분이 나와 있잖아요. 이 마지막 부분이 유의미하지 않으면 요게 제시가 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지막 부분까지 읽으신 다음에 4가지를 도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학교에 돌아온 김 교사는 학생들에게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다. 그런데 어르신의 말씀을 듣던 많은 학생들이 3가지 놀이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두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자, 보시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죠. 자, 3가지 놀이에 대해서 애들이 제대로 정리해두지 못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대요. 자, 그럼 이 아이들이 대화, 듣기를 조절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정리를 하지 않으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럼 지금 애들이 잘하고 있는 걸 찾아라 라고 하지 않았고 뭐를 찾아라 라고 나와 있었어요? 교육 내용이라고 나와 있죠. 그냥 교육할 내용입니다. 자, 교육할 내용이면은 아이들이 잘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도 찾을 수 있다. 못하고 있는 것도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까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메모하며 듣기, 정리하며 듣기 부분을 지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조건에 보시면은 윗글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듣는 태도를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도출하되, 자, 그럼 거기에 가로로 묶으셔야 되는데, 윗글의 대화에서 학생들의 듣는 태도를 중심으로, 이거는 본문을 참고하여 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참고하여. 근데 거기에 예를 들어 동그라미 하시고 별표를 치시면 본문 인용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본문 인용. 본문 인용을 해가지고 답안을 쓰지 않으면 너에게 올바른 점수가 나가지 않을 거다. 온전한 점수가 나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본문을 보시면서 출제 가능한 부분을 찾으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답을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럼 답을 도출할 때 첫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학생들의 듣기 태도. 첫 번째. 네, 질문하며 듣기. 질문하며 듣기고요. 이제 두 번째는 화자의 비언어 요소를 점검하고 조정하기가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화자의 비언어적 요소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담화, 상황. 만약에 담화 상황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뭐라고 하시면 되냐면 화자의 비언어라고 쓰시면 되겠죠. 담화 상황을 점검, 조정하기. 요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다? 자신의 배경 지식과 연결하여 이해하기. 네 번째가 정리, 요약하며 듣기. 또는 정리, 요약, 메모하며 듣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도출하려면 본문을 잘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출제 가능한 것이 있겠느냐?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은 추가로 출제 가능한 포인트를 잡는 게 중요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듣는 방법에 대해서 출제를 해놨지만 추가로 출제 가능한 포인트 뭐가 있냐면 이거 제가 이제 수험생활 할 때부터 이미 썼던 건데 R은 류나의 R입니다. 그래서 추가 출제 포인트 내가 잡은 거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QR코드 해가지고 맨날 그거 다 써놨었어요. 초록색으로. 근데 추가로 출제할 만한 것은 뭐냐면은 화자의 말하기 방식. 화자의 말하기 방식인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상가지 놀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한 다음에 여기 와서는 근데 특히 주의해야 될 내용을 포함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질문을 사용을 하면서 청자가 잘 듣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말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생님들께서 설명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문제가 듣기로 출제가 되었지만 선생님들께서 변형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에는 이 어르신으로 출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어르신으로 출제를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또 출제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조절하며 듣는 태도 추가할 수가 있겠죠. 조절하며 듣는 태도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더 있다는 얘기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추가를 해서 출제를 한다면 뭐를 출제를 할 것 같냐면은 비언어를 활용해서 반응하기. 비언어를 활용해서 반응하기. 그 다음에 자신의 듣기 과정과 결과와 그 다음에 내용을 점검할 수도 있겠지만 태도를 점검할 수도 있겠죠. 점검, 평가하기. 이런 것들이 지금 듣기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에 추가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내가 넣어서 봐야 되겠다. 어디에? 요 네 개에 지금 얘네가 더해지면은 조절하면서 듣기가 훨씬 더 풍부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모든 걸 물어보지는 못해요. 기출문제에서. 그럼 그 남은 빈 부분이 앞으로 출제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채워 넣어 나가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1-1은 이렇게 하면은 깔끔하게 답이 나올 것 같고요. 1-2를 보시면 1-1의 학습 목표가 국어교육에서 중요한 까닭을 듣기의 본질, 듣기 상황, 듣기 교육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간략히 기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선생님들께서 답하실 필요가 없어요. 답하실 필요는 없는데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답안을 쓸 때 조건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하는 거. 답안 쓸 때 조건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좀 보실 필요는 있겠다. 그럼 어떻게 표시를 하셔야 되냐면 듣기의 본질 동그라미 1 하시고요. 듣기의 본질 동그라미 1. 그다음 듣기 상황 동그라미 2. 그다음에 듣기 교육의 목적 동그라미 3 해보시면은 동그라미 1, 2, 3이 된 거죠. 요거 하나하나가 1점일 거라는 거야. 1점, 1점, 1점. 그럼 듣기의 본질은 뭐냐? 아까 제가 듣기의 본질 살짝 읊어드렸는데 듣기의 본질이 아니라 말하기의 본질을 읊어드렸죠. 듣기의 본질이 그 당시 이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뭐였냐면은 똑같습니다.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이겁니다. 필요성, 목적, 개념, 방법, 상황, 특성. 그러니까 듣기의 본질 차원에서 이제 얘네가 이러한 교육이 1-1의 학습 목표, 자신의 듣기 활동을 조절하면서 듣는 태도를 지닌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듣기의 본질에 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방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을 어떻게 분석할 거냐 라고 하는 거 선생님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4페이지 보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아하, 안 잘리고 나오네요. 너무 기쁘다. 자, 요런 거 보실 때는 선생님들께서 먼저 본인이 문제 보지 말고 기출문제 이미 나온 거는 선생님들 다시는 출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용이 출제가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문제 똑같이 출제가 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문제는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냐면은 지금 얘가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읽으시고 얘의 문제를 내가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먼저 보셔야 되거든요. 아직 안 풀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요거 살짝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얘를 읽으신 다음에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를 지금부터 찾아서 메모를 해주시면 됩니다. 몇 가지를 찾으셔야 되냐면은 여기 지금 3가지 찾아야 되거든요. 3가지 찾는 게 아니라 4가지를 찾아야 되는데 종류는 3가지예요. 왠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겠습니다. 조건 먼저 보고 시작할게요. 중심 내용의 체계화라는 학습 요소에 의거할 것이라고 되는데 제가 이거 중심 내용의 체계화 아무리 찾아봤자 이거 고유용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중심 내용을 체계화 시키겠다. 메모를 했을 때, 요약을 했을 때 그냥 이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을 삭제 동그라미 1. 바른 위치로 옮기거나 동그라미 2. 바른 내용으로 고칠 것 동그라미 3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4군데를 찾았는데 삭제 4개 찾았다. 틀린 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른 위치로 옮긴 거 2개, 삭제 2개 찾았고 바른 내용으로 고치는 거 못 찾았다. 잘못 찾으신 겁니다. 이 3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여기 하나씩은 분배가 돼야 되고요. 한 가지가 2개가 나온다. 요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쌤들 지금 찾아보실게요. 지금이 1분 30초니까 45분까지 찾아볼게요.
일단 글은 다 읽어보셨죠? 글을 읽을 때 메모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글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문제가 빠르게 읽히고 느리게 읽히고 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어 임용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화법과 작문, 지문 읽는 법, 비문학 지문 읽는 법 이런 게 지금 선행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요 글을 읽으실 때 보시면은 처음 해볼게요.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세계를 보는 눈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말의 어휘, 통사 그리고 표현 방식이 한국인의 사고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말이지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처음에 읽을 때는 얘를 못 보긴 했었는데 어휘 동그라미 하시고 통사 동그라미 하시고 표현 방식 동그라미 해보시면은 바로 뒤에 나오는 빨갛다, 뻘겋다, 밝았다, 발겋다, 불그스레하다, 발그스레하다, 불구쭉쭉하다 보이시죠? 얘네는 지금 바로 뒤에 감각적인 어휘가 발달해 있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얘네는 어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문단이 나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문단은 뭐에 대한 얘기일 것 같다? 통사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이제 문단이 나눠진 다음에 한 문장만 띵 나와 있긴 한데 어쨌든 걔가 독립적인 문단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걔가 뭐에 대한 얘기다?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서 표현 방식에 대한 얘기가 끝났는데 한 문단이 더 남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문단 봤더니 그러나로 시작을 하죠. 그럼 이제 위에 나왔던 얘기와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하고 글을 읽어 나갔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이제 시험 시간에 글을 보실 때에도 국어 임용 시험이 그나마 괜찮은 거는 거의 철두철미하게 문단 나눔이 잘 된 글들을 제시를 한다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갖춰서 그렇게 글을 쓰면 그런 글이 나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메모를 하실 때도 그 문단 기준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비문학 지문 읽기, 화법과 작문 지문 읽기가 잘 안 된다면은 실제로는 시간 손실이 굉장히 클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큰일이다. 이제 그거부터 연습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아닙니다. 그 지문 분석이 안 되는 것은 시험을 풀 때 한 20% 정도의 어려움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론이 숙지가 안 돼 있는 것은 120% 정도의 어려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만약에 내가 처음으로 이 기출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지문이 잘 안 읽히는 것이 문제겠구나. 내가 지금부터 지문 읽기 연습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접근법이 오늘 봤던 기출문제를 가지고 내가 추가 출제 요소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이론을 숙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빠진 부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론을 자기가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이제 글을 봤을 텐데 아래 보겠습니다. 나를 보시면 어휘 통사 표현 방식에서 사고 밀접 관련되어 있죠. 자, 어휘, 감각적 어휘 발달, 빨갛다, 뻘겋다, 밝았다, 벌겋다, 불그스레하다, 발그스레하다, 불구죽죽하다 해서 섬세한 색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그 세부 예시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삭제해야 된다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 메모 검토를 하면서 학생이 이 감각적인 어휘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를 경우에는 이 예시들을 살려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애매해지는 거죠. 그래서 조건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조건에서 삭제하거나가 이미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봤을 때 나머지 중에서 삭제할 만한 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삭제가 아니라 고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삭제가 안 나왔다. 그러면은 눈물을 머금고 뭐를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 네가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내가 지금 예시를 다 지워버릴게 라고 하면서 예시를 지워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1번이 마지막으로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은 통사 높임법 발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야 함 필요한 절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고쳐야 되는 상황이죠. 뭐냐면 얘를 뭘로 고쳐야 되냐면 저는 어떻게 고쳤냐면 어른을 존경하고자 하는 사고의 반영 이거는 써줘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 만나면 나이를 물어야 한다. 뭐 이런 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거기 서양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 나이를 물어보는 것이 실례지만 우리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필요한 절차로 여기기도 하지요 라고 되어 있죠. 요것도 일부 내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핵심이다 아니다.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른을 존경하고자 하는 사고의 반영 요게 조금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표현 방식에 서술어는 뒤에 겸양의 미덕과 관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술어는 뒤에 부분이 이 문단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바른 위치로 옮기는 것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바른 위치로 옮기는 것에 예시가 된다. 자, 그 다음
이러한 예를 통해 라고 되어 있는데 언어와 사고 필연적 관계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요 부분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뭐다? 필연적 관계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메모를 고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국인의 사고 이해는 한국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고 나면은 알아? 삭제가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요. 위쪽에서 그걸 삭제를 안 했으면. 그런 다음에 무조건 하나는 지우겠다.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나 하셔야 되냐면 통사에서 높임법 발달의 뒷부분 있죠. 얘를 삭제하겠다까지는 가져가실 수도 있어요. 얘를 고치는 게 아니라 삭제하겠다고 하실 수는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은 종류는 맞는데 뭐가 부족해지죠? 개수가 부족해져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는 잡혀야 된다. 불그스레하다, 불구죽죽하다 이 부분은 삭제를 하겠다라고 잡혀야 되는 거예요. 얘는 무조건. 됐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문제는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될 것 같냐면은 고치기 연습하는 거. 내가 틀린 부분을 고치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 눈에 띄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치기 연습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 2008년도가 어디에 걸치냐면은 7차 교육과정이랑 07 개정에 둘에 걸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7차가 적용이 되지만 07도 좀 참고로는 할 만한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08년도 문제를 보실 때에는 첫 번째, 해당 교육과정을 먼저 살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면 뭐부터 살펴라? 7차와 07부터 살펴야 된다. 그 다음 더해서 선생님들께서 뭐를 살피셔야 되냐면 2015와 2022에 유사한 성취 기준이 있는지를 추가로 살펴두셔야 됩니다. 유사한 성취 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지금 강사님들마다 오래 이제 강의를 해오시다 보니까 답안이 누적되어 가지고 지금 교육과정이 바뀐 게 반영이 안 된 답안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께서는 2015나 2022를 반영을 해서 답안을 한 번 더 써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메모하기 또는 정리하기와 관련해서는 2015랑 2022에는 성취 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검색을 해보셔도 없어요. 그럼 어디에 나오냐면은 07 개정에 나오고요. 그 다음 7차에도 나옵니다. 자, 읊어드려보자면은 참고로만 들어두세요. 집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자, 07 개정에서는 뭐가 나왔냐면은 7학년, 중학교 1학년이죠. 중학교 1학년 듣기 1번 성취 기준입니다. 듣기 1번 성취 기준에 뭐가 나오냐면은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업을 듣고 교과 특성을 고려하여 중요한 내용을 메모한다. 그런데 어떤 내용이 하위 내용으로 들어가 있냐면은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봤는데 첫 번째는 지금 얘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듣기의 특성 이해하기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내용이 묶어가지고 중요하다.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묶어서 중요하다고 봤는데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예고, 강조, 요약 등에 사용되는 담화 표지 알기. 그다음 세 번째가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였거든요. 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메모나 요약, 정리를 할 때는 뭐를 고려해야 된다? 담화 표지를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해지는데 자, 담화 표지라고 하지만 화법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용, 연결, 표현이었죠. 그래서 내용, 연결, 표현을 고려해서 또는 담화 표지 또는 구조 표지어를 고려해서 메모하기, 정리하기를 지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022로 넘어오면서 학습 독서나 이렇게 학습에 활용하는 국어 기능이 되게 강조가 되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네 번째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교과별로 수업의 중요한 내용 정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과목에 활용할 수 있는 범교과 기능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7차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다? 요약이나 정리할 때는 뭐를 고려해서 요약하고 정리하자. 그죠? 담화 표지, 내용 연결 표현을 고려해서 정리 요약을 하자. 이거를 지금도 지도를 해도 되겠다. 그 다음 07에서는 선생님들 뭐가 있냐면 7학년 읽기 2번입니다. 읽기예요. 그럼 선생님 지금 듣기인데 왜 읽기에서 가져오셨어요? 이럴 수 있는데 읽기나 듣기나 둘 다 뭐기 때문에 수용 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참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7학년 읽기 2번에 뭐가 있냐면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가 있습니다. 내용을 메모하며 글을 읽는다. 근데 여기는 지금 가르치는 내용이 뭐냐면은 첫 번째, 글의 중요한 내용 파악하기. 두 번째, 메모하는 방법 알기. 세 번째, 중요 단어나 어구 중심으로 메모하기. 네 번째, 핵심적인 문장을 찾아 메모하기. 다섯 번째, 메모한 내용 종합하기. 여섯 번째, 메모한 내용을 토대로 글 전체의 내용 파악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메모를 왜 하느냐? 그러면 글의 중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의 중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메모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지금 교육과정 내용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메모하는 방법 알기가 들어가 있어요. 메모하는 방법 알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그럼 메모하는 방법은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선생님들?
메모하는 방법은? 보여줘요. 그렇죠. 교사가 하는 거 보여줘요. 그 다음에 시켜요. 그 다음에 빨간 펜으로 이제 갑자기 이제 형식주의로 넘어간 상황이죠. 과제 제시 오류 점검형으로 넘어갔는데 비슷해요. 뭐냐면은 일단 보여줘요. 지금 뭐냐면 직접 교수법을 가지고 기능 지도는 뭐가 중심이 된다. 직접 교수법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요때 개발된 교과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실제로 제가 교과서 찾아봤는데 지금 너무 시일이 지나가지고 그 교과서 파일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교과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는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단원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내나무라고 하는 제재가 나왔고, 두 번째는 하회마을이라고 하는 제재가 나왔고, 세 번째는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이라고 하는 제재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3개 소단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첫 번째 소단원은 글에 전부 메모가 돼 있어요. 전부 메모가 돼 있고,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일부만 메모가 돼 있고 나머지는 네가 해봐라 이렇게 돼 있고, 세 번째는 어떻게 돼 있을 것 같아요? 노 메모. 그래서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런데 세 번째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중요한 내용 플러스 너의 의견을 메모해봐라가 들어가 있는 거야. 너의 생각과 의견을 메모해봐라. 자, 그럼 메모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글에 중요 내용 메모할 수 있다. 두 번째, 심화 과정으로는 뭐를 메모할 수 있다? 그쵸? 나의 생각과 의견을 메모할 수 있다. 그래서 요 소단원이 딱 직접 교수법에 좀 적용을 받아가지고 처음에는 아예 시범 다 보여주고, 두 번째는 어떻게? 약간 빼고 절반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예 혼자 해보고, 대신에 세 번째 메모할 때는 내용과 의견 모두를 메모해야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선생님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내용의 수용과 생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999년 추가 문제는 읽기만 하시면 돼요. 3번. 말하기에서 말하기 준비의 필요성과 할 일을 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수학습 계획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다음 조건에 맞춰 설명하시오. 제가 조건 1번을 보고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건 1번을 보시면 목적 구체화하기, 청중 분석하기, 자료 모으기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얘가 지금 말하기 준비해서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미 답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의 진로를 화제로 할 때 말하기 준비 단계를 한번 써봐라. 그럼 그냥 요거를 우리의 진로를 바꿔서 그냥 쓰면 돼요. 답이 나와 있어서 잘 쓰면은 합격하는 1999년도. 이때가 언제냐면 이거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던, 고등학교 때 가르침을 받았던 은사님이 항상 교육부 요구를 막 하셨거든요. 요구를 한다기보다 원망을 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본인이 사범대 입학할 때까지만 해도 모두를 교사를 시켜주겠다고 했답니다. 근데 자기가 졸업하기 직전이니까 갑자기 시험 쳐서 교사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1997년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때는 약간 지금 초등보다 훨씬 경쟁률이 낮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글만 읽을 수 있으면은 참 국어교사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대요. 거기서 지금 2년 정도 된 거잖아요. 심지어 지금 뭐예요? 추가 시험이죠. 뭐냐면은 TO를 냈는데 다 못 뽑아가지고 추가로 시험을 쳐가지고 추가로 더 뽑은 상황이었거든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되게 좋아 보이시겠지만 선생님들은 뭐를 보셔야 되냐면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는 무엇을 지도해야 되는가. 그 위에 나와 있죠. 말하기 준비 단계에서 뭘 지도해야 된다? 말하기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근데 말하기 계획을 세운다 부분에 선생님들이 참고하실 게 뭐냐? 장문의 계획하기 단계의 전략을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장문의 계획하기 단계의 전략이 뭐였습니까? 네? 네? 말을 하세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 이쪽은 입술만 보여주고 있고 이쪽은 소리를 냈는데 언어화가 되기가 힘들고. 빨리 말해보세요, 선생님. 네? 자료 찾기. 맞아요. 자료 찾기도 있는데 그건 내용 생성에 들어가죠. 계획하기 단계요. 장문의 계획하기. 그렇죠. 수사정 상황 분석하기 한 다음에 뭐를 해요? 세부 계획 수립하기잖아요. 그거를 어디서 할 수 있다? 말하기, 계획하기 단계에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와 관련된 상황을 분석하는 거죠. 그 상황 안에 뭐가 들어가요? 예상, 청중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상, 청중을 분석을 한 다음에 뭐를 해야 되죠? 설득 메시지 조직을 해야 되는데, 자, 인구 통계학적인 조건 외에 인지적, 심리적 조건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지적, 심리적 조건에 5가지가 있었죠.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첫 번째, 개인적 관련성, 기존 입장, 지적 수준, 배경 지식의 정도,
요구 흥미.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처음에 배울 때는 기존 입장이나 개인적 관련성이 제일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항상 외워보면은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온다? 제일 쉬웠던 흥미와 요구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5가지를 말하기 할 때도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말하기 할 때도 분석을 한 다음에 이 각각에 해당하는 설득 메시지, 조직 전략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 어디에 나와 있었습니까? 의사소통을 위한 화법교육. 그죠? 그 책에, 최근에 나왔던 책에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 책. 만약에 지금, 내가 모르는 얘기인데, 5, 6월달 처음 들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모르는 얘기다.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은, 요게 지금 청중 분석을 한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설득 메시지 조직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다? 사회평론 아카데미 화법과 관련된 개론서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다시 복습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안 떠오른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일면 메시지를 쓸 건지, 양면 메시지를 쓸 건지, 배경 지식을 언제, 어디에서 얼만큼 제시를 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개인적 관련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메시지를 조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결론부를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 이런 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4페이지까지 끝냈고요. 자, 듣기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 자, 추론적 듣기, 비판적 듣기, 공감적 듣기가 나와 있고요. 요 각각은 출제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어요. 공감적 듣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대화 부분이 출제가 되고요. 추론적 듣기는 지금 출제 안 된 지가 너무 오래됐습니다. 너무너무 오래되긴 했는데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은 이 협력의 원리가 출제가 많이 안 돼요. 협력의 원리가 출제가 많이 안 되는데 협력의 원리를 일부러 어겨야 대화 함축이 발생을 하고 대화 함축이 발생을 해야 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추론적 듣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출제가 많이 안 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제가 많이 출제가 안 돼 왔거든요 라고 언급을 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구멍입니다. 여기가 구멍이어서 올해 출제자들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시기에는 협력의 원리를 어긴 경우라고 해보면 자 이제 협력의 원리를 외워볼까요? 첫 번째 4가지 있어. 4가지. 양, 질, 관련성, 태도 이렇게 4가지 있잖아요. 근데 선생님들이 보통 떠올리시는 것은 관련성이 떨어지는 예시만 보통 떠올려요. 그런데 우리가 복습시험 칠 때, 그죠? 1, 2월 달에 복습시험 칠 때 봤었죠. 이게 관련성이 떨어지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양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고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고 태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가능하다. 이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경우에 뭐가 발생을 하고 대화 함축이 발생을 하고 추론적 듣기를 해야 된다. 그럼 추론적 듣기를 해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추론적 듣기를 해야 되느냐? 이면 메시지와 표면 메시지가 다른데요. 다르면 그냥 다르니까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추론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함축적 의미를 찾기 위해서죠. 함축적 의미를 왜 찾아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선생님 말한 게 거의 맞아요. 본인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 뭐냐면은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대화에 협력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화 참여자들은 대화에 협력적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이 규칙을 어겼을 것이다. 그러면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이 사람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추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대화에 협력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대화 함축이 발생할 때 추론적 듣기를 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랬을 때 요거 나중에 나오는 문제인데요. 추론적 듣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언어 표현은 물론이고 언어적 표현에 덧붙여서 의미를 전달하는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단서로 활용하여 그 표현의 함축된 의미를 파악하면서 듣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함축된 의미에서 화살표를 빼셔서 함축된 의미라고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추론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느냐. 생략된 내용과 그죠? 생략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생략된 내용을 추론해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를 추론해야 되느냐?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됩니다. 화자의 의도를 추론해야 됩니다. 그 다음 지금 이 설명에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 말하기에서 추론적 듣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덧붙여서 이해해야 되느냐? 준언어적 표현과 몸짓 언어 등의 비언어적 표현들을 단서로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자, 대화 함축이 출제될 때 뭐랑 엮어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준언어, 비언어와 엮어서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럼 협력의 원리와 대화 함축과 추론적 듣기와 비언어가 같이 세트로 돌아갈 수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들은 언어적 표현을 보완, 대치,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자, 보완 동그라미, 대치 동그라미, 강조 동그라미. 얘가 지금 사평에서 분류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아, 사평이 아니라 얘가 지금 영락일걸요? 사평? 사평이 3개, 영락이 6가지. 인류열달 사람들이 배운 거는 이런 거. 자, 사평에서 3개인데 3개만 알고 있으셔도 돼요. 그리고 올해는 사실 요거 모르셔도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작년에 바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올해 요 정도 난이도의 내용을 바로 출제하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알아두시고 올해는 비언어 반언어는 약간 누르고 가셔도 되는 해입니다. 조금 모르고 넘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 해예요. 이러고 나오면 이제 뭐 사과 방송하면 되죠. 항상 얘기하지만 사과 방송, 쏘리 방송하면 되고. 자, 언어적 메시지 못지않게 이러한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에서 드러나는 화자의 의도를 추론하면서 듣기를 수행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형의 대화에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대화 참여 방식도 추론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진짜로 제가 파워 F거든요. 그렇게 안 느껴지시겠지만 파워 F입니다. 파워 F인데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저 파워 F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일할 때 항상 제가 친애하는 선생님이 한 분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분은 100%T예요. 100%T. 그래서 내가 뭔가 판단이 안 설 것 같으면은 이제 오빠 잠깐 우리 만나. 그래갖고 이제 운동장 이렇게 돌면서 오빠 내가 고민이 있는데 말이야. 잘 듣고 오빠 입장에서 얘기를 해. 근데 말을 할 때 상처 안 받게 얘기해야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되게 어려운데 근데 말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한참 듣고 나서 네가 잘못했네. 막 이래요. 내가? 내가 어디가? 그러면은 네가 이래 해가지고 네가 말을 이상하게 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뭐냐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나는 상대방에게 되게 화가 났고 내가 무시당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보면은 걔가 의사소통 방식이 나랑 달라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지 굳이 나를 상처 주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까지도 추론을 해야 된다? 담화의 참여 방식이 어떤지도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보통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인지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편인지 이런 것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대전 분들, 충청도 분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악의가 있어서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말하는 습관이 들어있고 사회 문화적 맥락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예요. 그럼 그것을 고려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라고요? 한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말이 잘 안 통해. 그럼 보통 뭐라고 물어봐요? 혹시 충청도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실제로 전 가끔 여쭤봐요. 그럼 대부분 맞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 직설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다 한들 제가 혹시 경상도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럼 맞다 그래요. 자기 경상도 사람 맞다고. 왜냐면 경상도 사람들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에요. 완전 확 이렇게 사람 상처받는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왜냐면 내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이제 보고 계신 경상도 분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경상도 출신이고 저 그렇게 말하고 저희 집안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고 있긴 한데요.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죠. 예외는 항상 있을 수 있다. 근데 어쨌든 그 어떤 사람의 대화 참여 방식까지도 추론하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비판적 듣기인데요. 비판적 듣기에서 중요한 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비판적 판단 증거가 중요하고 이거 외에는 출제를 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신뢰성, 타당성, 공정성은 서술할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연습을 해보자면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근거가 합리적이며 주장이 그죠? 주장과 근거가 각각 합리적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주장과 근거가 관계 맺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타당성은? 주장과 근거 각각이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얘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다? 주장과 근거가 연결되는 그 연결되는 관계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어야 된다. 이게 타당성이에요. 그 다음 신뢰성이 제일 쉽죠. 우리 이제 신뢰성 하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쉬운 것 이렇게 하는데 자, 신뢰성과 관련된 단어 하나만 들어라 라고 한다면 2글자짜리 출처죠. 자, 첫 번째는 뭐다? 출처가 있느냐 없느냐. 두 번째는 출처가 믿을 만한가. 이 두 가지입니다. 출처. 신뢰성 너무 좋죠. 자, 공정성. 정보가 왜곡되지 않았는가. 두 번째, 중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가. 양쪽의 관점을 균형을 갖춰서 바라보고 있는가. 요거 선생님들 정의를 내리실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헷갈렸던 부분도 언급을 해드렸죠. 이게 만약에 정보가 왜곡되어 있을 경우에 이게 타당성이 떨어지는 거냐 아니면 공정성이 떨어지는 거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뭐다? 화자 또는 필자가 왜곡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것은 공정성의 문제고 그냥 얘가 바보라 가지고 그렇게 나왔다 이러면 타당성의 문제라고 보셔야 된다.
자, 공감적 듣기 보겠습니다. 실제로는 요 세 가지 듣기 중에서 출제 확률이 제일 높은 것은 공감적 듣기입니다. 공감적 듣기가 제일 출제 확률이 높고요. 선생님들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것은 그 아래쪽에 나와 있는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 그리고 소극적 들어주기 안에 집중하기와 격려하기가 들어간다는 거, 적극적 들어주기 안에 요약하기와 반영하기가 들어간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어떤 자료가 나왔을 때, 대화 장면이 나왔을 때 이것이 어떤 듣기에 들어가는지를 분석해 내실 수가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럼 소극적 들어주기는 말을 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언어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는 있어요. 언어적인 피드백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목적 자체가 소극적 들어주기는 무엇이 목적이다? 네, 상대방이 말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촉진해 주는 것이고 화맥을 조절해 주는 것이 목적이 되는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아하, 저런 뭐 이런 게 나오게 되면은 그냥 그 사람이 말을 더 잘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칭찬은 어때요? 아, 너 진짜 대단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앞 사람이 신이 나서 더 막 얘기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소극적 들어주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이제 적극적 들어주기는 뭐냐? 목적이 뭐였어요? 아주 비슷합니다. 선생님이 말한 거랑 합치면 딱 정확해져요. 왜냐면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인 입장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적극적 들어주기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관점에서 해결하면 안 돼요. 그것은 공정성이 떨어지죠. 공정성. 그 다음에 이제 사평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표 아래쪽에 소극적 들어주기와 적극적 들어주기의 변별점은 청자가 의미 있는 내용을 담아 명시적인 언어로 피드백을 하는가의 여부에 있다. 명시적인 피드백을 하긴 하는데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 의미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몰랐던 관점을 깨닫게 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기랑 반영하기의 목적은 살짝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요약하기의 경우에는 내가 너의 말을 잘 듣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내가 잘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면에 반영하기의 경우에는 이 사람이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어떤 관점이라든지 정서를 직면하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예시를 보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영희와 준수의 대화. 어제 강연 어땠어? 이럴 때 어젯밤부터 바로 공부하는 방법을 바꿨지. 여기에 이제 저는 메모를 뭘 하겠습니까? 얘 지금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다. 얘 지금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럼 대화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의 얘기가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까? 어제 강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강연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맞아. 우리한테 꼭 필요한 정보였어. 선배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는 게 자랑스러워. 선배를 보고 있으니까 내 꿈이 실현된 것 같았어. 넌 꿈이 뭐야? 이랬더니 자, 내 꿈이 실현된 것 같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꿈 얘기를 했는데 넌 꿈이 뭐야? 라고 했더니 우리 잘하면 대학까지 그 지겨운 얼굴 쭉 보겠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얘는 지금 이미 뭐에 대해서 알고 있다? 내 꿈이 실현된 것 같았다라고 했었을 때 이 내 꿈이 뭔지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다. 그 꿈은 뭐랑 관련이 되어 있느냐? 어제 강연 그리고 어제 온 이 선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추론을 한 거죠. 이걸 이제 근거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어렵게 낸다면 이 추론의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어제 강연과 관련이 되어 있고 이 선배와 관련이 되어 있다. 이 꿈이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잘하면 대학까지 그 지겨운 얼굴 쭉 보겠다. 얘 또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죠.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는데 근데 이제 영희 설마 이렇게 되고 있죠. 그랬더니 너도 자동차 엔지니어니? 이렇게 물어보게 되죠. 뭐냐면은 얘가 하는 얘기가 이때까지 했던 얘기랑 관련이 있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동차 엔지니어니? 어릴 적부터 만든 모형 자동차만 해도 좋기 100개는 되니까 물어봤냐고요. 자동차 엔지니어가 꿈이라고 할 수 있지. 여기는 지금 관련성의 경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럼 이 앞에서 뭐를 어기고 있다? 얘 지금 양의 경류를 어기고 있는 겁니다. 물어봤냐고요.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랑 관련은 있죠. 근데 이 모형을 뭐 100개 만들었는지 1000개 만들었는지 물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의 경류를 어기고 있어요. 근데 수학 성적이 했더니 고개를 저으며 수학 못한다고 공대 못 간다는 법 있냐?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얘는 지금 경류를 따질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경류를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밑줄이 쳐져 있는 것은 여기 질문의 형태로 이야기를 한 부분을 출제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지. 그래도 요즘엔 수학에 신경 좀 쓰고 있어. 그런데 그게 해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야. 요런 데도 사실은 출제할 수 있어요. 여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속담 인용. 관용 표현 인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속담이라고 안 하고 관용 표현 인용이라고 합니다. 뭐 아인슈타인도 수학에서 낙제했다더라. 그 사람은 수학만 낙제했을걸요? 근데 지금 몇 시니? 라고 물어봤죠. 이런 골목으로 가로질러 가야 되겠다. 준수 큰일이네요. 또 관련성의 경률을 어겼어요. 예, 또 관련성의 경률. 또 오겠습니다. 이러다 또 벌점 받는 거 아니야? 할 때 그럴 순 없지 이러면서 이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관련성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양의 경률, 관련성의 경률 어기고 있죠. 그럼 이제 선택지를 볼 때 선생님들께서 이제 뭘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적절하지? 옳지 않은 것은 이잖아요. 4개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4개가 각각 1점씩을 맞고 있는 서술형 작성 방법을 선생님들께서 마련을 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1번 보겠습니다. 기억에서 관련성이 낮아 보이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은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과 관련이 되어 있다. 저는 어디가 중요하다라고 봤냐면은 여기 대화 참여자가 공유하고 있는 지식 이 부분이 오히려 중요하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에게 왜 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아까처럼 대화 참여자가 모두 대화의 목적에 협력적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라고 설명할 수도 있다. 대화 참여자가 무엇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맥락적 지식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지금 요걸 둘러싸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챙겨두시면은 나중에 서술형 쓰실 때 도움이 되겠죠. 자, 니은은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화 참여자 간의 친근한 관계를 보여준다 라고 되어 있죠. 요 반어적 언어를 사용한 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요 대화 참여자 간의 친근한 관계를 보여준다 라고 하는 뭐 이런 표현들은 요런 방식을 사용을 요런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출제를 한다면은 요 지금 2번 선택지는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3번 디귿에서는 요구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자 요구받은 것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여 이거 자체가 뭐를 설명하는 표현입니까? 양의 경률을 설명하는 표현이죠. 발화 내용의 진실성을 강조하려는 전략. 양의 경률을 사용하면은 이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구나. 뭐를 강조할 수 있게 된다. 진실성. 그죠? 발화 내용의 진실성을 강조할 수 있게 되는구나. 리을은 질문이 아닌 격려의 의미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발화 의미와 문형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너무 고급진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챙겨 놓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의문문으로만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준다. 뭐 이렇게 쓰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하고 있다? 발화 의미와 문형의 관계가 고정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표현들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죠. 자, 미음은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을 함으로써 잘못된 질문을 교정하는 효과를 지닌다인데 얘가 지금 틀린 내용이고 질문의 의도에서 벗어난 답변처럼 보이지만 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공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화에 협력하고자 하는 목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지에서 선생님들이 표현을 잡으셔야 되고 객관식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형광펜을 드셔가지고 있어 보이는 표현들을 다 잡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다음에 한번 서술을 해보겠다. 그럼 이제 이게 1번이었고요. 자, 2번을 보시면은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 2번인데 같이 묶여 있었어요. 하나에. 이게 지금 요즘 출제가 많이 안 되고 있긴 한데 하나의 지문을 주고 2문제 정도 이제 출제하는 게 옛날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요새도 출제를 좀 할 수 있으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보시면은 학습 목표의 대화에서 함축적 의미를 추론할 수 있다. 판서에 대화의 협력 원리 해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 참여자 간에 상호 가정된 말하기의 규칙들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대화상의 함축 해서 대화에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추론을 통해 구성되는 의미, 협력 원리를 어김으로써 발생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선택지, 요 1번 칸은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협력의 원리랑 대화 함축을 정의 내려라 라고 한다면 요 정도로 써야 되는구나. 이 정도로 써야 되는구나. 되게 깔끔하게 잘 썼죠. 시험지가 좁다 보니까.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번. 협력 원리와 대화상의 함축이 밀접하게 관련된다. 협력 원리와 대화상의 함축을 바탕으로 추론적 듣기를 할 수 있다. 요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2번은. 자, 예시 보시면 사탕 먹을래? 나 다이어트 중이야. 자, 관련성의 경류를 어겼죠. 함축이 발생합니다. 거절의 의미를 추론한다. 요거는 중요한 게 어느 부분이 중요하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대화 함축이 어떻게 발생했으며 그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 대화에서 함축이 발생하는 원리는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원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이 지금 빨간색으로 밑줄 친 것처럼 설명을 해야 돼요. 함축이 발생하는 원리 뭐냐? 관련성의 경류를 어김으로써 대화 함축이 발생하였다. 그죠? 근데 요게 앞으로 가야 되는 거죠.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관련성의 경류를 어김으로써 대화 함축이 발생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지금 아래쪽에 나오는 대화에서 함축이 발생하는 원리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남학생 숙제 좀 보여줄래? 여학생 어젯밤 너무 졸려서 지금 얘도 관련성의 경류를 어기고 있죠. 그래서 요거 그대로 가면 됩니다. 관련성의 경류를 어겨서 함축이 발생하고 거절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평가지를 봤더니 뭐가 나와 있습니까? 대화의 구성 요소를 추론하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의 구성 요소를 추론하는 게 아니죠. 이면적 의미, 함축된 의미를 추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5번이 틀린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어떤 교수학습 과정은 어떻게 출제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표를 주는 거예요. 선생님들한테 무엇이든 이렇게 교수학습 과정으로 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표 중에 한 칸이 틀려 있겠죠. 걔를 찾아가지고 교정해라 라고 출제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 2번 문제는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런데 선생님들 여기 손 살짝 끼우시고 22페이지 잠깐만 볼게요. 보기만 할 겁니다. 어차피 오늘 봐야 되는 애라. 22페이지 보시면은 자, 두 번째 조건 볼게요. 2019 전공 B 서술 1번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은 디귿을 바탕으로 A에서 현이가 어긴 경류를 쓰고 이를 통해 현이가 의도한 대화 함축의 의미를 추론하여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가 7페이지 3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 아까 빨간색으로 밑줄 쳐놨던 그 부분이랑 완전히 동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010년에 나왔던 게 2019년에 이렇게 응용되어서 출제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객관식 문제를 좀 잘 봐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추론적 듣기, 그 다음 8페이지도 추론적 듣기예요. 보시면은 8페이지 추론적 듣기인데요. 2013년 1차는 그냥 보시기만 하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은 화자가 대화 과정에서 상대의 생각을 추론하여 발화 의미를 파악한 것이다. 발화 의미를 파악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후배 이번에도 아들을 낳아서 좀 섭섭했어요. 일단 선배가 이 친구가 이번에는 딸 낳기를 기대했구나.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때? 건강하면 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시어머니 어미야 아범 아직 퇴근 안 했니? 했더니 며느리 어머님이 저녁 식사를 기다리시는구나. 전혀 알 수 없는 부분을 추론해내는 거죠. 그랬더니 어머님 시장하시죠? 먼저 차려드릴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손님 지금 좀 덥지 않아요? 그랬더니 더워서 지금 에어컨 켜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좀 덥죠? 에어컨 켜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4번 지금 몇 시니? 했더니 딸이 12시요. 이렇게 되면 큰일이죠. 아버지께서 내가 너무 늦어 화가 나셨구나. 죄송해요. 일찍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5번 어머니 벌써 7시 지났다. 아들 서두르지 않으면 지각하겠구나. 네, 지금 나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는 다 지금 추론적 듣기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헷갈릴만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3번이 덥다가 나와 있는데 이 덥다를 받아가지고 에어컨을 켜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게 헷갈리는 부분이긴 한데 1번이 훨씬 더 겉으로 드러난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을 답으로 잡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017년 전공 A 서술형을 보시면 다음은 매체에 따른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을 점검하여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준비한 수업 자료이다. 가와 나를 바탕으로 다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 두 가지를 A에 주목하여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부터 볼게요. 다를 보시면 다를 먼저 볼게요. 도연, 너 어제는 내가 부탁한 영상 자료를 보여준다더니 왜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 내가 언제 너한테 보여준다고 말했어? 도연, 나랑 어제 온라인 대화할 때 보여준다고 했잖아. 민수, 언제 그랬어? 보여주기 곤란하다고 했는데. 도연, 참나. 어제 네가 보낸 거 확인시켜줄까? 그래서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봤더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 전에 만든 영상 자료 좀 보여줘. 자료? 무슨? 전에 국어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 패러디 영상 만든 거.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그래, 이렇게 된 거죠.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근데 저 이 정도면 빌려줄 것 같거든요.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됐으면. 그러니까 좀 오해한 것도 이해는 되는데. 자, 봐. 이게 보여주겠다는 뜻 아니야? 아니, 그건 자료를 보여주기 곤란하다는 뜻으로 보낸 건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에서 갈등이 발생한 이유 두 가지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근데 가와 나에서 나를 참고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선생님들 조건을 보시면은 몇 가지를 제시해야 된다? 두 가지. 근데 뭐랑 뭐를 참고로 해라? 가와 나를 참고로 하라잖아요. 문제 하나는 가랑 연결돼 있을 것이고 문제 하나는 나랑 연결돼 있는 겁니다. 둘 다 나에서 찾으시거나 둘 다 가에서 찾으시면은 답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가에서 찾아봐야 되면은 가 음성 언어를 사용한다, 문자 언어를 사용한다. 지금 여기만 보시면 되죠. 요 칸만 보시면 되는데 문자 언어를 음성 언어처럼 사용한다.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 준언어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모티콘 등의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문제를 푸는데 핵심이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여기에요. 얘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세 가지 중에서 얘는 날아가요. 얘는 지금 상관없을 것 같고 동일한 시공간에 있지 않아도 된다. 이게 지금 갈등의 요인이 되느냐. 애매하다는 거죠. 그럼 얘를 빼고 나면 무조건 뭐로 설명을 해야 돼요? 얘로 지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여기 지금 있죠. 여기 지금 땀 뻘뻘 흘리고 있는 거 그 다음 뒤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하하 있죠. 요거 이제 보는 거죠. 이제 실제로 앞에서 말했으면은 도움이 될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전달이 잘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돼요. 쟤를. 그 다음 이제 나를 보시면은 의사소통은 화자와 청자가 서로 공유한다고 생각하는 의미를 언어를 통로로 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화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의도대로 청자에게 전달되지 않기도 한다. 인간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화자가 의도하는 메시지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청자에 의해 선택적으로 수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인용을 하실 거라면 여기 지금 인간은 메시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경향, 그 다음에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셔야 되는 거죠. 여기를 참고로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추가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없느냐? 추가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는 있습니다. 추가로 출제할 만한 포인트 있어요. 예. 너 전에 만든 영상 자료 좀 보여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절한 거리 유지,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칙 어긴 거죠. 이게 지금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칙 어긴 겁니다.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칙 세 가지 규칙이 있었죠.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상대에게 선택권을 줘라. 근데 어떻게 줄 것이냐?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다. 그러면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이 무엇이냐? 의문문이었죠. 그런데 얘 지금 뭐라고 있어요?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여줘! 보여줄 수 있겠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전 얘도 지금 문제는 있어요. 뭐냐면은 얘 지금 지뢰 경류를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얘 지금 상당히 좀 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호하기 때문에 이게 잘못 이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서도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모티콘 등의 기호로 간접 전달하지만 제한적이라는 거죠. 지금 제한적이고 모호한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모호하게 말하고 있어서 지뢰 경률을 어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조금 더 꼬아서 낼 수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 매체를 낸 것에 좀 많이 뿌듯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복잡해지지 못하고 지금 두 가지 조건만 충족을 하면은 4점이 나가는 상황입니다. 조건 하나당 2점이에요, 그냥. 그래서 조금 더 좀 복잡하게 출제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서 선생님들의 어떤 집중도를 고려해서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뒤에 9페이지부터 나가보도록 할게요. 저희 지금 30분인데 40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